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공인회계사인 4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손입 시누이가 한 명 있어요. 정확히는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쪽이 맞겠네요.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무렵, 그러니까 30대 중반이던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한 딸로 자란 저는 모든 것이 보통인 아이였어요. 성적도 보통, 운동도 보통, 성격까지 보통. 주변에 한둘은 흔하게 있을 법한 자랑거리 하나 없는 그런 무색무취의 존재였죠. 남들이 그러한 것처럼 청년 실업의 무게를 평범하게 체감하고 있을 시에도 그랬고, 남들 다 그러는 것처럼 평범하게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남자친구는 보통스러운 저와는 완벽하게 반대되는 인물이었어요. 성적도 최고, 운동도 최고, 외모는 뭐. 그때는 이뻤어요. 진짜로요. 지금도 나이치고 나쁘지 않습니다. 콩깍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무엇보다 남자친구와 저는 집안 배경이 너무도 다르더라고요. 들어보니 대대로 물려져 내려오는 땅이 제법 된다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에 꿈이 그래서 공인중개사구나 싶었습니다. 언젠간 자기가 상속받게 될 땅인 만큼 부동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뭐 딱히 부럽다거나 욕심이 난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무덤덤했죠. 남자친구가 꼭 남편이 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공부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뜬금없이 내기를 걸어오더라고요. 누가 먼저 시험 합격하나? 콜? 무슨 시험? 난 이력서 돌리느라 바빠 죽겠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자고 우리 같이. 부부가 같은 일 하면 좋잖아. 저는 불쑥 심통이 났어요. 아니, 프로포즈도 없이 갑자기 결혼 얘기라뇨. 누가 그렇게 쉽게 결혼을 해준답니까? 아무튼 심통이 난 저는 늘 혼자 특별했던 남자친구를 골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싫은데? 그러지 말고 자기야. 내가 도와줄게. 응? 됐어. 난 공인회계사 시험 볼 거야. 갑자기 무슨? 공인중개사는 자기한테 밀리는 기분이라서 싫고, 공인회계사도 어쨌든 공인 비슷한 글자 들어가잖아? 이 정도면 같은 시험 본다고 치든가 아님 말든가. 제 말에 남자친구는 픽 웃었고,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시험 준비생이 되었습니다. 장난스럽게 시작한 시험 준비였지만 공부하는 과정만큼은 장난스럽지 않았어요.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남자친구가 무슨 훈장 서당님처럼 엄격하게 저를 잡아주었거든요. 그러다 한 번씩 공부에 지친 저의 마음을 달달하게 풀어주는데 사람 마음 들었다 놓았다 하는 솜씨가 아주. 있잖아, 자기 혹시 선수 아니야? 무슨 선수가 몇 년째 자기 혼자만 만나고 있냐? 근데 어쩜 그렇게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해? 자기가 나한테 너무 빠져있는 건 아니고? 이거 보라고 또 이런다 또. 물론 농담이었고 저희는 늘 행복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였기에 길고 긴 시험 준비 기간을 즐겁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거의 5년 정도를 공부에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먼저 공인중개사에 합격했고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인회계사가 되었죠. 제가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저희 커플은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을 모셔 상견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시댁은 시아버지와 시할머니 두 분이서만 함께 살고 계시는 집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남자친구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아버지께서는 그동안 해왔던 당신의 역할을 저와 남자친구에게 넘겨주시고자 한다는 뜻을 밝히셨어요. 들어서 알겠지만 너의 시할머니가 가진 재산이 꽤 된단다. 그걸 맡아서 관리해주지 않으렴?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치만 저희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공인회계사라며 남편 될 사람은 공인중개사고 나보다 너희가 낫지 않겠니? 아버님께서도 그동안 훌륭하게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서라, 천성이 셈이 밟지를 못한 위인이라 내가 얼마나 버거웠는데. 그래도 저희에게 갑자기 일을 넘겨버리시면 적적해서 어쩌시려고요. 어머니 챙기면서 살림이나 해볼까 싶어. 왜? 살림하는 시아버지 별로니? 자식을 보면 그 부모가 보인다고 하죠. 시아버지와 시할머니 두 분 모두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집살이에 대한 걱정 따위는 전혀 없이 시댁에 신혼방을 차렸죠. 저와 남편은 그동안 시아버지께서 해오셨던 시할머니의 자산 관리를 도맡게 되었어요. 개인적인 직업을 가지면서 겸사겸사 관리를 해드릴까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토지에 건물에 저희 부부의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워낙에 많고 넓었던 데다가 마침 허니문 베이비까지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와 시할머니께서는 임신한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셨어요. 흩어져 있던 시할머니의 재산은 저와 남편의 전문적인 관리 아래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고 조금씩이지만 아주 안정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살림살이에 서툰 모습을 보이시던 시아버지께서도 솜씨가 점점 늘어나셨고 덕분에 저희 집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 늘 깔끔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죠. 새 집처럼 반짝반짝까지는 아니었어도 가사일 도와주시는 여사님께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집안의 모습 정도는 되었습니다. 딱 그 무렵이었어요. 세상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소니 시누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은요. 사건은 어떠한 조짐도 없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들이닥쳤습니다. 저와 시댁 식구가 화기애애하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웬 여자 하나가 킁킁 냄새를 맡으며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맞아요. 문제의 배다른 소니 시누이의 등장이었죠. 첫 인상부터가 안 좋은 쪽으로 아주 특별한 인상의 시누이였어요. 아니 글쎄 본인의 존재도 모르고 살아온 가족 앞에 나서면서 인사 한마디, 소개 한마디 없이 대뜸 이러더라고요. 집안에 바이러스가 덕지덕지 앉았네 아주.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러는 너는 누구세요? 이 집 며느리 되는 사람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시댁 식구들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이어지는 그 여자의 말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여기서 좀 지내도 되죠? 나도 우리 엄마 딸이니까. 그 여자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남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본인의 아버지며 돌아가신 시어머니는 본인의 어머니다.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께서는 생전 처음으로 고함을 지르시며 문이 부서져라 방에 들어가 버리셨고 며칠 내내 물 한 모금 드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남편과 시할머니에게 친자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데다가 자신이 남편의 배다른 누나라고 주장하는 그 여자의 첫인상이 영 불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오는 순간 저희 집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히고야 말았습니다. 제 남편과 그 여자 사이의 관계는 목에 99.999%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배다른 형제 관계였던 거죠. 졸지에 손이 시누이가 생겨버린 저는 벙쪘고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소주잔만 기울이셨죠. 그때 늘 조용조용 집안의 모든 일을 자식들에게 일임하시던 큰어른 시할머니께서 시아버지께 소주 한 잔 따라주며 가만히 말씀하셨어요. 받아주자. 나도 며느리가 원망스럽지만서도 며느리도 엄연히 자식이야. 며느리가 자식이면 내 새끼도 되는 거란다. 다음날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서툰 솜씨로 끓여드린 해장국 한 그릇을 맛나게 싹싹 비우시고는 그 여자를 자식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사연이 사연이니만큼 친자식처럼 대하겠다는 약속은 못하겠다. 다만 차별까지는 하지 않으마. 동의가 되면 이 집에 머물러도 좋아. 그렇게 모든 입장이 정리되는 듯 했어요. 집안 어른들의 뜻에 따라 남편은 배다른 누나의 존재를 인정했고 저 또한 배다른 손이 시누이로 받아들였죠. 배다른 시누이를 정말 편견 하나 없이 아주 잘 대해 주었어요. 그러나 저희 식구들은 시누이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짐을 챙겨 저희 집으로 들어온 바로 그 순간부터 시누이의 거북한 행동이 시작되었거든요. 시누이는 아주 극단적인 결벽증 환자였어요. 그녀가 집에 있는 한 저희는 식탁에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 음식이 올라오는 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시누이가 썩은 음식, 병균이 가득해서 손조차 대어서는 안 되는 흉물 취급을 했으니까요. 그냥 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접시째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는 살갗이 벗겨지겠다 싶을 정도로 손을 박박 씻어댔어요. 식탁에 있던 식기들까지 갖다 버리는 것은 덤이었고요. 심지어 어떤 음식이 바이러스 없이 청결한 것인가에 대한 캐괴한 논리를 설파하면서 밥상머리 시집살이를 시키려 들었습니다. 아랫사람인 제가 들어도 기분 나쁠 시집살인데 그것을 당하는 당사자는 시아버지였어요. 업신여김을 당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기요 형님, 해도 이건 좀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들어요? 내가 뭘? 이게 다 위생적인 식습관을 위한 건데. 피가 섞여 있건 아니건 간에 언니가 아버지로 인정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어쨌거나 거두어주신 은인이잖아요. 그런 분께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행동이 뭔데? 동서도 나를 결벽증 환자 취급하는 거야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죄송하지만 아니라고는 못하겠네요.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손윗 사람을 결벽증 환자 취급했냐고 하실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저를 이해하고도 남으실걸요. 시누이는 새벽나절부터 매일같이 대청소를 해댔어요. 그냥 대청소가 아니라 집안의 가구를 싹 드러내고 하는 본격적인 대청소였어요. 아주 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풍기는 청소용 약품을 온 집안에 뿌려가며 거의 신축 건물 입주 청소 수준으로 해댔습니다. 그 청소가 새벽나절부터 시작되었던 탓에 저와 시댁 식구들은 잠을 설치기 일쑤였어요. 시할머니께서야 원래 동이틀 무렵이면 산책을 나가셨다가 노인회관에서 친구분들과 하루를 보낸 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오시는 분이셔서 큰 걱정이 없기는 했습니다만 문제는 결코 적지 않은 연세이신 시아버지와 임신 초기였던 저였어요. 저와 시아버지는 하루하루 지쳐갔어요. 청소가 끝난 다음에 낮잠이라도 자면 되지 않느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새벽나절부터 시작된 아침 대청소가 끝난 다음에는 점심즈음부터 오후 청소가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놈의 오후 청소 역시도 아침 청소와 똑같이 입주 청소 수준이었죠. 그러다 보니 한 달치 수도세가 거의 1년짜리 수도세만큼 나오더라고요. 기가 찼어요. 무엇보다 그 독한 청소 약품 냄새가 임산부인 저로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 잡고 한 소리 했죠. 저 임산부잖아요. 화학약품 냄새 해로운 거 모르세요? 해롭다니? 얼마나 청결한 향기인데. 그리고 너무 주제넘게 구는 거 아니야? 내가 네 남편 누나 되는데. 그래요. 저야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뭐가? 시아버님 매일 속상해하세요. 당신 살림솜씨가 오죽 변변찮았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냐면서요. 변변찮긴 하더라. 더럽고 냄새나고. 아직 뭘 잘 모르나 본데 시아버님 살림에 재미 붙이셨어요. 집안에 시아버님 정성 닿지 않은 구석 하나 없는데 지금 그걸 무시하고 짓밟는 거라고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시누이는 제 말을 이해했는지 아님 무시를 하는 건지
대꾸 없이 돌아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문제의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저와 남편이 업무차 하루 종일 집을 비운 동안 정신 나간 시누이가 시할머니와 시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모조리 가져다 버렸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 사실을 시할머니와 시아버지께서 알게 되시기 전에 온 동네를 쏘다니며 물건들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시누이에게 경고했어요. 한 번만 더 이런 일 벌리면 아무리 손윗 사람이셔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시누이의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더러워서 그랬어, 더러워서. 바이러스가 득실득실 하더만.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물건들을 싸그리 싹 버렸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손주가 태어나면 보여주겠다면서 애지중지 모으고 관리해왔던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물건들이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 먼지와 손때가 많이 묻어 있어서 소름 돋는다. 이번에는 그 사실을 시아버지께서 먼저 알게 되셨고 저와 남편이 쓰레기 집화장까지 수소문해 보았지만 물건들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당연히 가족들은 분노했고 제가 총대를 메고 시누이의 앞으로 나섰어요. 시누이의 짐들을 그녀 앞에 내팽개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나가세요. 우리는 당신 같은 가족 둔 적 없어요. 시누이는 저희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구원의 눈빛을 보냈지만 단호한 시선만 돌려받을 뿐이었어요. 잠시 이도저도 못하던 시누이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임산부 이렇게 내쫓으면 벌 받는데. 남편과 시아버지의 얼굴에 망설이는 기색이 스쳐갔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이거다 싶었는지 감추어 두었던 여우기질을 드러내며 두 남자를 구스르기 시작했어요. 임신 우울증으로 인해 저지른 실수라느니 뭐라느니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해가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께서는 그 말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으로 배달한 식구를 받아주었을 만큼 천성이 너그럽고 유순한 사람들이었던 탓에 시누이의 변명에 어물쩍 속아주기 일쑤였어요.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저희 마음을 쥐락펴락하던 남편의 기질이 어쩌면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것일지도 모르겠구나 싶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저는 이 가정을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 라는 책임감이 아주 강하게 들더라고요. 시누이의 임신이 거짓이라고 믿었죠. 무엇보다 아무리 임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물건들을 버린 실수를 했다고 100번 양보해서 눈 감고 넘어가 준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결벽증 행위는 임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를 않는 그런 거잖아요. 뻔하죠. 임신 핑계로 살살 구슬려가며 버티다가 출산할 즈음에서 유산했다. 한마디로 퉁치고 유산에 대한 책임을 핑계로 두 남자를 또 휘어잡으려는 속셈이라는 거. 물론 같은 여자와 임산부 입장에서 설마 임신을 무기로 삼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쉽사리 임신 공격이라니요. 확신이 필요했고 슬쩍 떠보았어요. 아이 아버지 되시는 분 집에 한번 모시고 오지 그러세요? 누구? 왜 놀라고 그러실까?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늘 뻔뻔하던 시누이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어요. 반쯤 확신한 저는 쐐기를 박았어요. 그쪽 집안 어른분들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결혼 허락은 받으신 거죠? 시누이는 제가 말을 마치기 무섭게 할 일이 생각났다면서 마당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쫓아가 보니 시누이가 장독대에 담긴 장들이 잘 익었나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 더럽다는 이유로 근처에 가기조차 꺼려했으며 언제 갖다 버릴까 호시탐탐 제 눈치만 살피던 그 장독대와 장들을 말이죠. 마침내 확신한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께 저의 모든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시누이가 임신을 핑계로 가족들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남편과 시아버지께서는 쉽사리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요. 이해해요. 일반적인 사람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친 짓거리였으니까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죠. 신우이가 임신을 무기로 삼았다는 결정적인 증거 말이에요. 제가 신우이를 떠보았던 그날 이후로 그 여자는 저를 무척 경계했어요. 그래서 쉽사리 증거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반드시 잡히는 법이죠. 오래지 않아 저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잡아낼 수 있었어요. 증거를 잡아낸 저는 며칠을 잠자코 신우이를 지켜보았죠. 그 추악한 속내를 폭로하기에 적절한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그간 잠잠해진 저의 추적에 안도했는지 신우이가 역대급으로 거북한 말을 입에 올리고야 말았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어요. 할머니 말인데 노인네 냄새가 너무 심해.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더럽고 왔다 갔다 각질 떨어지는 것도 역겨워.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남편과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떨어뜨리셨고 저는 신우이를 불러냈어요. 말씀 가려하세요.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디 못할 말이라도 했어? 우리 전통 중에 고려장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할머니를 내다 버리자는 말씀이네요, 지금.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면야 나야 뭐. 아니라는 말은 끝까지 안 하시네. 이봐요. 우리 전통에 고려장은 없어요. 조작된 가짜 사실이지. 그리고 저희는 할머니 끝까지 모실 겁니다. 이게 어디서 겁도 없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나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얌전히 집에서 나갑시다. 예? 여자는 끝끝내 저희 집에서 버티겠다는 뜻을 내비치더라고요. 그날 밤 때가 되었다 싶었던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 앞에서 그 여자의 추악한 모습을 증명해내었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포착해온 증거들을 펼쳐내며 임신 아니야, 확실해. 저 여자가 우리 가지고 노는 거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알아봤는데 그 여자가 맨날 뿌려대는 청소약품들 그거 엄청 독한 거래. 전문가들도 복장이랑 마스크 없이는 사용하지 않을 만큼 일반 사람들한테도 그만큼 해로운 약품인데 그 여자가 진짜 임산부였으면 맨손에 마스크도 안 쓴 채로 펑펑 뿌려댈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겠지. 근데 결벽증에 눈이 멀었을 수도 있잖아. 그냥 결벽증도 아니고. 보통 사람 아닌 거 알잖아. 할머니를 내다 버리자니 그게 어디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일까? 그리고 이거 보면 임신 맞다고는 절대 못할 거야. 저는 준비했던 비닐봉지를 꺼내놓았습니다. 그 안에 결정적인 단서가 담겨 있었죠. 정 궁금하면 열어봐도 되는데 보지 않는 걸 추천해. 대체 뭔데 이래? 생리대야. 피 묻어있는 거 그대로. 진짜? 정말? 내가 화장실에서 직접 찾았어. 생각해봐. 할머니는 폐경이시고 당신이랑 아버님은 남자고 이 집의 여자는 그 인간이랑 나밖에 없는데 나 임신한 건 확실하잖아. 그럼 이건 누구 걸까? 그제야 그 여자의 흉흉한 민낯을 모두 깨닫게 된 남편과 시아버지는 한참을 한숨만 퍽퍽 내쉬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시아버지께서 입을 여시더라고요. 고얀 것, 은혜를 이따구로 갚아?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아버님. 저희 가족 우습게 본 만큼 그 여자도 우습게 만들어줘야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시아버지는 제가 준비한 작전에 선뜻 동의해 주셨죠. 당연히 그 여자 몰래요. 그렇게 저희 식구들은 화장실 작전을 펼치게 되었어요. 작전의 날이 밝았죠. 저와 남편과 시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려다 놓을 시골집을 확인하러 간다는 핑계로 그 여자를 끌고 집을 나섰어요. 그 여자는 온갖 청결제를 수시로 몸에 바르며 차가 더럽니 바이러스가 득실되니 따위의 불평들을 늘어놓았어요. 저희 식구들은 그 여자의 모든 불평들을 꿋꿋하게 참아내었죠. 그런 짓거리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도착한 곳은
어느 지방의 시골집이었어요. 옛날에 지어진 그대로에다가 푸세식 화장실도 남아있는 오래된 집이었죠. 저는 그 집을 둘러보며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기 신도시 들어온대요. 땅값이 지금도 많이 올랐고 앞으로는 훨씬 많이 오를 거라고요. 그래? 아니, 얼마나 오르길래? 얘기해봤자 어차피 잘 모르실 거고 여기 근처 몇만 평 정도가 할머니 명이거든요. 근데, 응? 뭔데? 시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마침 저는 계획해왔던 그대로 여자를 이끌고 푸세식 화장실 앞으로 도착한 참이었어요. 잠시 말을 얼머부리며 그 여자의 안색을 살폈죠. 그 여자는 돈 얘기에 어찌나 눈이 멀었던지 푸세식 화장실이 가까워졌다는 사실과 냄새 따위는 안중에도 없더군요. 평소 같으면 질색 팔색을 해가며 온갖 청결제들을 자신의 몸에 뿌려댔을 텐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갔던 시할머니 명의의 등기 권리증을 보란듯이 꺼내들었습니다. 시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며느리도 자식이고 며느리 자식이면 내 새끼도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나 주신다고 하셨어? 단 언니가 시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조건으로요. 콜, 약속할게.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우리 할머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신나서 방방 뛰는 그 여자의 모습이 어찌나 역겹던지 세상을 좀먹는 바이러스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곧장 계획했던 무언가를 행동에 옮겼어요. 실수인 척 할머니 명의의 등기 권리증을 푸세식 화장실 안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건질 막대기 같은 건 없나 잠시 둘러보던 그 여자는 미련 없이 푸세식 화장실 그 변무더기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실소가 나오더군요.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저렇게 멍청하게 만들기도 하는구나 싶었어요. 상식적으로는 굳이 뛰어들어갈 필요까지 없잖아요. 저도 진짜 놀래서 애 떨어질 뻔했네요. 등기 권리증이야 재발급받으면 되는 것을요. 아니, 어쩌면 그만큼 멍청한 속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실소를 짓는 사이 그 여자는 변무더기를 싱글벙글 헤집어가며 등기 권리증을 집어들더라고요. 그러기 무섭게 신우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이거? 이거 왜 뒷장이 다 빈종이야? 그랬어요. 제가 준비해간 등기 권리증은 표지만 복사해 놓은 가짜였어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그냥 빈종이에 불과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동안 저희 식구들에게 선사했던 역겨움을 고스란히 되돌려주기 위한 작전이었죠. 사실 이렇게까지 뛰어들 줄은 몰랐죠.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찾아 어쩔 수 없이 푸세식 화장실 한번 뒤집어 봐라. 이 정도였거든요. 이거 왜 빈종이냐니까 대답해봐 얼른. 마침 시아버지와 남편이 푸세식 화장실에 도착했어요. 그 여자는 저를 향한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남편과 시아버지께 빨리 꺼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한껏 분노한 눈빛을 그 여자에게 쏘아보냈을 뿐이었죠. 당연한 일인걸요. 임신한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똥똥 올라서 죽으면 어쩌라고. 유산이라도 하면 어쩌라고. 꺼내줘 빨리. 그러니까 말이에요. 임신한 사람이 똥똥 오르면 어쩌려고 거기서 헤엄을 치고 있어요. 이봐요 아줌마.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멍청해 보였어? 그 여자가 아무리 변무더기를 헤집으며 꺼내달라고 애원해봤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진짜 임신을 했더라면 감히 거기 뛰어들 생각은 하지도 못했겠지. 세상 어느 엄마가 그럴 수 있겠어? 그리고 돈이 참 좋기는 좋나 보다. 그놈의 어마어마한 결벽증까지 한 방에 치료해버리고. 네가 나야? 내가 임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됐고 말 섞기도 싫으니까 하나만 물어볼게. 그렇게 싫어하던 더러운 것들 사이에 스스로 뛰어든 소감이 어때? 푸세식 화장실 가득 그 여자의 절규가 울려 퍼졌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식구들은 통쾌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돌아섰고요. 그 여자가 그토록 입에 달고 살던 더러운 것들 속에 빠뜨려 놓은 채로요.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그 여자가 뒤집어 놓기 전에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 여자가 버렸던 가족의 역사가 담긴 물건들을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웠습니다만 저희 식구들은 사람 하나 걸은 것 치고 싸게 먹혔다 생각하자. 앞으로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가면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 나가자 하는 말로 서로를 위로했어요. 그 여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저희 집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여자가 머물 자리 따위는 없는 집이었죠. 받아줄 때도 어지간히 없나 보다. 그 수모를 겪고도 다시 기어 들어온 거 보면. 야, 말 똑바로 해. 내가 윗사람이야. 그 윗사람 똥통에 빠져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나가라고? 나 네 시애미 딸인데?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아대는 그 여자에게 대놓고 비꼬았죠. 그래, 딸이거나 말거나 계속 우리 가족일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줄까? 정신병원 입원해서 치료받아. 그러면 받아줄지 말지 다시 한번 생각은 해줄게. 그게 싫다? 그럼 잘 가시고. 가는 길에 너 좋아하던 방향제 한번 뿌려주고 가면 고맙겠네. 누구한테서 썩은 똥내가 진동을 해서. 그 여자는 그 길로 집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마침내 저희 집을 지켜내었죠. 더 이상은 자랑거리 없는 무색무취의 존재가 아니게 되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황당한 일을 겪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엔 참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나네요. 제 가족, 제 식구 더 사랑하며 함께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